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질사 시간입니다. 벌써 이번 강의가 네 번째 강의고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네요. 그렇죠?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남북국의 정치 발전,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주요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면 통일신라, 통일 직후에는 왕권이 매우 강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들의 세력은 약화되죠. 그래서 왕권을 이제 상징하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 집권이 강화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지방제도로 구주 오서경, 그 다음에 군사제도로 구서당 10정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 이후가, 그러니까 신라 말기에는 이제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새로이 지방 세력, 즉 호족 세력들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왕권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들의 세력은 매우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육두품이 있죠. 육두품들은 통일 직후에는 왕권과 결탁해서 왕의 정치적 조언을 하고 행정 실무를 담당해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수행을 했지만 신라 말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얘네들이 다시 위축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호족 세력과 결탁하고 반신라적 자세를 취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의 업적 얘기를 했죠.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진골 귀족들을 숙청했다. 구주 오서경, 구서당 10정 설치했다. 국학 설립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사실 이제 관료전 지급이 더 먼저입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은 폐지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발해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 집단을 모아서 규합을 해서 이제 발해를 건국을 했고요. 무왕 때는 당과 대결했다. 문왕 때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대표적으로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왕 때 최전성기, 그렇죠? 영토 확장하게 되고요. 요동, 연해주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최대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요. 5경 15부 62주의 행정구역을 정비했고요. 이 시기에는 당나라 사람들이 발해를 뭐라고 불렀다? 네 글자! 해, 동, 성, 국. 정말 시험에 잘 나와. 발해 이퀄 해동성국 반드시 기억해요. 알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제5강 고대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종교와 사상이니까 첫 번째 유학 혹은 유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불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세 번째는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학. 자, 이 유학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자도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학이 들어왔고요. 유학에서 강조하는 사상이 뭐냐면 나라에 충성해라. 여기서 나라는 곧 뭐가 되겠어요? 왕이죠. 나라 이퀄 왕이니까. 그렇죠? 왕에게 충성해라.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삼국은 적극적으로 유학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각 삼국이 어떻게 유학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노력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고구려는요, 소수리망 때 수도에 태학을 설립을 해서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지방에는 경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태학
수도에는 태학, 지방에는 경당이 있어서 여기서 유학교육을 담당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백제를 보겠습니다. 백제는 이러한 국립대학이라든가 교육기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백제의 관직명을 보니까 오경 박사라고 하는 관직이 보여. 오경이 뭐냐면 유학의 경전이거든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자, 이런 오경의 박사, 능통한 관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제에도 유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때는요, 신라가 또 역시 교육기관의 명칭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비석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면 임신서기석이에요. 임신서기석. 이게 뭐냐면 임신년에 60간지 중에서 임신년 있잖아요. 그렇죠? 임신년에 서약을 기록한 돌이다. 그래서 화랑으로 여겨지는 2명의 청년들이 3년 안에 유학 경전, 유교 경전을 마스터하겠다. 이러한 각오, 서약, 맹세를 기록한 돌이 발견된 거야. 너희들도 막 이제 뭐 언제까지 못 끝내겠다 하면서 막 포스트잇이라든가 막 적어가지고 막 책상 앞에다 붙이고 막 그런 거 하잖아. 얘네도 똑같은 거지. 그렇지? 자, 이러한 임신서기석이 발견되어서 신라에서도 유학교육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역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유학 보급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자, 신문왕이 설립한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뭐였더라? 크게 얘기해보자. 국화 설립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성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성왕 때는요, 어떤 제도를 실시했냐면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독서 상품과. 이게 뭐냐면 국립대학인 유학에서 유교 경전을 얼마나 능통하느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를 가지고 3개의 품계로 나눈 거야. 그래서 관직을 임명할 때 이 독서 능력을 평가해서 관직에 임명한다는 거죠. 이게 독서 상품과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독서 상품과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독서 상품과는 제대로 실시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 왜일까? 당시 기득권 세력은 진골 귀족이야. 진골 귀족들은 어렵게 공부 안 해도 혈통 때문에, 진골 귀족이기 때문에 알아서 승진하고 출세할 수가 있어. 그런데 독서 상품과는 공부해야 되잖아. 얘들이 반대하는 거야. 육두품들은 좋아하지. 근데 진골 귀족들은 이걸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뭐 공부 안 해도 출세하는데 이게 공부해야지 출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독서 상품과는 제대로 실시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유학 보급에는 나름대로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유학 관련돼서 여러분들 육두품의 모습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육두품들은 골품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학을 공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신라 말기에는 당나라에 유학 가는 육두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나라에 딱 갔더니 당나라에서는요, 과거 제도를 실시하네. 그러니까 과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관리가 될 수 있고 능력에 따라서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거야. 골품제 같은 그런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육두품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와서 이거 바꿔야 된다. 골품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혈통 중심의, 아니 그냥 백으로 어느 가문, 내가 진골이냐에 따라서 출세가 정해져 있고 육두품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정 정도 높은 관직을 가져갈 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골품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그것의 명분, 중심되는 근거가 되는 사상이 바로 유학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발해도 보면 국립대학이 있었어요. 발해 국립대학을 뭐라고 하냐면 주자감이라고 합니다. 주자감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제가 이 사진 이거를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문항 때 당의 문물을 수용해서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발해의 삼성육부제. 그래서 발해의 삼성은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에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부서는 정당성이니까 미안합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합쳐서 삼성이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성인데 정당성에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집행까지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집행을 어디서 하느냐? 정당성 아래에 육부가 있어. 근데 육부가 뭐냐면 자 보이죠?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부의 명칭을 보니까 충, 인, 의, 지, 예, 신 이게 뭐야 다 유교에서 유학에서 강조하는 이념들 아니에요. 그래서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이죠. 그래서 발해에서도 유학을 매우 중요시 여겼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왼편이 되나? 그러니까 오른편이 되나? 이 삼성육부제 이거 보더라도 이것을 발해 정치제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육부의 명칭 보면서 육부 명칭이 유교적이니까 유학도 매우 중요시 여겼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불교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불교는 삼국시대 때 받아들여지게 되죠. 삼국은 모두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삼국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고구려 때는 소수림왕 때 공인이 되고요. 백제는 신유왕 때 공인이 되고요.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기의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전파가 됐어요. 자, 이 왕실에서는요, 이런 불교를 다 당연히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자, 왕즉불 사상이 있습니다.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라는 뜻이에요. 왕과 부처를 동일시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내세웠고요. 한편 귀족들도 보면 귀족들도 업설이라고 해요. 업설을 강조를 하죠. 업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업에 대한 설이다라는 얘기인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업이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업이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업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 즉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서 귀하게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해 즉 나쁜 업을 많이 쌓으면 나는 다음 세상에서 벌을 받아서 천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저 지옥이나 악귀 이런 데 빠진다 이런 개념이 바로 업설이에요. 그러면 귀족들은 이런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귀족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느냐? 나는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고 너가 왜 노비야? 너는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어 전생에. 그러니까 넌 노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 세상에서 우리를 잘 섬겨. 그러면 다음 세상에 더 좋은 귀한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귀족들의 권위 혹은 또 귀족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것이 업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했다, 뒷받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국시대 불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통일신라 불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불교를 할 때, 불교를 설명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승려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원효. 와, 대박. 너무너무나 유명한 승려죠. 야, 너무너무 중요해서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위대한 승려가, 우리나라의 승려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원효대사죠. 자, 그런데 그 학생 여러분들에게 야, 원효대사 알지? 네, 알아요. 자, 원효대사는 어떤 좋은 일 하셨니? 원효대사의 업적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해골물 마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해골물 마신 게 업적은 아니잖아. 해골물 마셨다? 이거는 초딩 애들이나 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아니, 고니쌤한테 한국사를 배웠다, 이 정도가 되려면 해골물 맛있다, 이걸로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원효, 뒤에 나오는 의상도 마찬가지지만 원효의 업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 대중화입니다. 기억하자. 불교 대중화. 다시 한번 불교 대중화. 다시 한번 불교 대중화. 자, 불교 대중화 뭐야 이게? 삼국시대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 불교라고 얘기했죠. 걔네들만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통일신라 때 원효, 그 다음에 다음 설명할 의상대사에 의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일반 민중들도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원효는 자, 일심사상을 강조합니다. 원효 대사의 그 사상의 핵심이야. 일심사상. 하나의 만유한 얘기지. 일심사상. 자, 일심사상은 뭐냐? 무슨 의미야? 자, 모든 진리는 하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죠? 자, 모든 진리는 차별적이지 않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보면은 무슨 장로교다, 침례교다, 감리교다 이렇게 종파가 있죠. 불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에도 화엄종이다, 법상종이다, 법성종이다 여러 종파가 있는데 불교 경제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지네들이 맞다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지. 그런데 원효대사는 뭐야? 일심, 모든 진리는 하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다 하나에서 비롯된 거고 하나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다. 싸우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조화를 내세우는 거야. 서로 대립되는 그런 이론을 조화시키는 사상이 바로 일심 사상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건 더 반드시 기억하자. 아미타신앙이야. 아미타신앙. 이게 도대체 뭐냐? 원효대사는요, 그 다른 승려들처럼 큰 사찰에서 이제 왕실이라든가 귀족들 모아놓고 설법 이렇게 하고 수많은 제자 거느리고 의시되고 이런 게 아니야. 원효대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민중 속으로 간 거야. 그래서 가난한 중생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거야. 얼마나 위대한 거야.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어려운 부처님의 그런 불교 경전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어, 없겠어?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다 필요 없어. 어려운 불교 경전 그거 몰라도 돼. 교리 몰라도 돼. 다 같이 그냥 이거만 외쳐. Listen and repeat.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들어본 적 있죠? 나무 아미타불만 암송을 하면 누구든지 극락세계 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원효 사상의 핵심이기도 해. 이게 아미타 신앙이야. 나무 아미타불이 무슨 뜻이냐면, 나무는 뭐냐면 맡깁니다, 귀합니다, 위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에게 나를 맡깁니다,
귀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미타 부처님은 뭔데? 아미타 부처님은요, 불교에는 부처님이 여러 명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고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부처님 있죠. 저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고요. 미륵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도 있고요. 관음보살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죠.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그 원효대사는 그런 거야. 그냥 경전 모르더라도 그냥 나무 아미탑을 외쳐. 그럼 극락세계 갈 수 있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 원효대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 중생들, 일반 민중들도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불교 대중화지. 알겠어요? 자, 이게 원효대사의 업적입니다. 자, 두 번째 원효와 함께 양대 산맥이죠. 의상대사. 자, 의상은요, 의상의 사상을 얘기하면 화엄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가서 사실 이제 의상과 원효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이제 두 사람이 비 때문에 이제 굴 속에 들어가잖아. 거기서 원효가 이제 자다가 이제 목말라서 이렇게 더듬더듬대다가 이제 해골바가 이제 물 먹었는데 그 맛이 열나 맛있던 거죠. 우와, 정말 달고 맛있는 물인데 아침에 봤더니 그 굴은 무덤이었고 그 물은 뭐냐면 해골바가지에 있는 썩은 물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오바이트 해적을 락락락이 된 거 아니야. 와, 어저께는 그렇게 달고 맛있던 것이 지금 보니까 구역질이 나오는 거나 사물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사물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더 이상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당나라 유학할 필요 없잖아. 안 간 거지. 근데 의사는 간 거야. 의상 가서 중국에서 화엄사상을 배우고 와서 이제 화엄사상 널리 퍼뜨려. 자, 의상대사는 화엄사상. 화엄사상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야. 이게 화엄사상의 근본적인 것이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어. 이게 뭐냐면 화엄 일승 법계도야. 화엄 일승 법계도. 자,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효는 아미타 신앙이잖아요. 의상은 관음 신앙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잖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관음이야, 관음. 관음이라는 얘기는 볼관자의 소리 음자야. 그래서 중생의 소리를 듣고 소원을 이뤄주시는 부처님을 관음 보살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관음 신앙을 강조한 분이 의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인데 신라 말기의 불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신라 말기에는요, 선종이 유행합니다. 새로운 말이 나왔네요. 선종.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선종이 유행합니다. 선종이 뭐냐? 불교는 이제 기독교와는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제 최고의 목적인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깨달음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지? 기존에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 있잖아요.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어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종이라고 해요. 교종. 그런데 선종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글 읽고 깨달음 얻었니? 아니잖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야?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되지 뭐. 이게 선종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신라 말기에는 자,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 유행한다. 교종은 뭐냐면 경전이나 교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선종은 수행하는 거죠. 수행.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의 실천이죠.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잖아. 그렇죠? 보이나요?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선종이란 말이야. 다시. 자, 기존에는 교종이야. 교종은 뭐냐면 경전,
이해, 경전의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종이고, 선종은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유행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참선하고 수행하는데 시끄러운 도시에서 하겠니? 아니잖아. 저 지방에서 산속에서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지방에는 누가 있어? 신라 말기에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죠? 이 호족들도 부처님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종을 누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냐면 호족들이 서포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호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지방에 또 산속에다가 아주 큰 선종 사찰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산선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호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구산선문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종 승려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게 되죠. 수행을 하고 참선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입적하면 이제 이제 그 불로 시신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있죠. 하얀 사리가 남아.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의 그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승탑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신라 말기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승탑, 그 다음에 탑띠가 많이 조성이 돼. 야,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띄우겠습니다. 대표적인 승탑이 뭐냐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철감선사 승탑이니까 철감선사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작은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언제를 말하는 거야? 시기적으로. 신라 말기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라 말기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유학과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먼저 도교는 중국의 이제 전통적인 민간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가라는 사상이 있죠. 우리 제자 백가 중에서 도가 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 도가 사상과 그 다음에 여기에 신성 사상까지 짬뽕이 되어서 만들어진 종교가 도교입니다. 그러면 도교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 자,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구원받는 거죠. 자,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자, 도교는 뭐냐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야.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신선, 도사죠, 도사. 그러니까 신선 사상이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자, 도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선,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도교는요, 불로장생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면 귀족들이 받아들여요. 삼국시대 귀족들이 주로 도교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귀족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발 원하는 거 뭐냐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런 도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더라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와우, so important, very very important, 꼭 알아두도록 하자. 자, 도교상 삼국시대에 도교가 들어와서 널리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화재가 있어. 도교 관련 문화재가 있어. 자, 이게 무엇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고구려의 문화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분입니다. 고분. 지배층의 무덤을 우리는 고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고구려의 고분 형태 중에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굴식 돌방 무덤. 이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인데, 이 굴식 돌방 무덤 중에 강서대묘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고분이 있단 말이에요. 강서대묘. 거기에 딱 봤더니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뭐냐?
사신도라는 거야. 사신도. 그래서 딱 봤더니 동쪽에는 청룡이 그려져 있고 서쪽에는 백호가 그려져 있고 남쪽에는 주작이 그려져 있고 북쪽에는 현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뭐냐면 도교에서 말하는 방위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신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도교가 널리 받아들였다, 일반화됐다, 유행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교 관련 문화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신은 북쪽에 방위신인 현무입니다. 자, 보이나요? 여러분들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문화재 중에서 도교에 관련된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죠.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지? 백제 금동 대향로. 이거는 여러분들 자, 역시 제가 지금 그림을 사진으로 띄워놨습니다. 향로고요. 향을 피우는 그릇이죠. 향로고요.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 두각되어 있느냐면 공황. 자, 밑에는 용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향로의 몸통을 보면 거기 도교에서 말하는 산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악사도 있고요. 신선도 있고요. 상상의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는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향, 천국, 무릉도원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도교에서의 이상세계를 조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백제 금동 대향로다. 따라서 백제 금동 대향로 역시 도교가 유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화재다. 그렇죠? 그래서 백제의 금속 공예품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 금동 대향로죠. 반드시 기억하자. 알겠죠? 자, 사진으로 보면 이게 백제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역시 백제 건데 상수 무늬 벽돌이 있습니다. 벽돌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풍수지리설은 뭐냐면 산이라든가 물, 강 같은 거, 땅의 모양을 보고 여기가 명당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읍을 정하거나 아니면 집을 짓거나 아니면 묘를 쓰자. 이러한 이론이 풍수지리설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은 이제 언제 들어오냐면 도선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신라 말기에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풍수지리설이 어떤 사람들이 널리 이렇게 유행을 하냐면 자, 이 풍수지리설은 여기 산의 모양이라든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여기가 명당이야. 여기에다가 수도, 도읍을 정하면 나라가 번창할 거야.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가문이 융성해질 거야. 묘를 지면 대대로 그 가문이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거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언, 일에 나타날 일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 예언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도참 사상이라고 해요. 도참 사상. 그래서 예언적인 도참 사상과 결탁을 하다 보니까 이 풍수지리설을 적절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호족들이 받아들여요. 지방 세력인 호족들은 자신들의 근거지가 명당이다. 여기가 도읍이 될 만하다. 여기가 도읍이 되면 내가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풍수지리설을 수용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송악길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송악이 길한 땅이다라는 얘기지. 송악길지설. 여기가 도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송악길지설이야. 그러면 송악지역에 호족이 누가 있어? 그렇지.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지. 그래서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을 뒷받침한 이론이 바로 이 송악길지설이고 이러한 이 풍수지리설이 신라 말기에 널리 유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학습지에 고대 문화재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각각의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료가 나왔을 때, 시험에 나왔을 때, 자, 이 문화재를, 자료의 문화재를 만들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문화재가 그림으로 나왔을 때 최소한 이게 어느 나라의 문화재라는 것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재 제가 학습지에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 고구려의 대표. 자, 제가 지금 이 앞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강서대미호의 현무도. 자, 두 번째 백제. 역시 띄워드렸던 백제 금동대학로. 자, 위에 맨 꼭대기의 봉황. 자, 받침대의 용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황룡사가 있죠. 자, 진흥왕 때 황룡사가 세워졌고요. 선덕여왕 때 황룡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9층 목탑이 건립이 됐죠. 아쉽게도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략을 불타서 지금은 없죠. 그렇죠? 자, 그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재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이제 석가탑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불국사 3층 석탑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발해. 발해의 문화재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이불병좌상 보이시나요? 자, 두 명의 부처님이 함께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병좌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고대 서해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이 바로 고대 삼국시대와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 남국시대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자, 6강부터는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PPT를 통해 제5강 고대사의 종교와 사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학과 불교입니다. 자, 유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은 고구려에는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건 수도에 있는 국립대학이고요. 지방에는 경당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태학과 경당을 설치함으로써 유학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백제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박사 제도를 두었다. 특히 오경 박사라고 하는 관직명으로 볼 때 유학 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는요, 임신 서기석이 발견되었죠. 2명의 화랑으로 여겨지는 두 청년이 3년 안에 유교 경전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적은 비석이 발견된 걸로 보아 간접적으로 신라에서도 유학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통일신라로 넘어갈게요.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을 했고 원성왕 때에는 독서 3품과를 실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학에서 유교 경전의 독서 능력,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얼만큼 많이 읽었느냐를 3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관직 임용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제도죠. 자, 비록 진골 귀족의 반발로 널리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유학교육을 활성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통일신라 유학과 관련돼서 주목해야 할 계층이 육두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들은 통일 이후 왕권을 뒷받침하기도 했고 특히 신라 말기에는 골품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발해는 국립대학으로 주자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그 발해의 중앙정치조직이 삼성 6부인데 그 6부, 즉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런 6부의 명칭이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충인의, 지의, 신이로
명명되었기 때문에 발해에서도 유학을 매우 중시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불교는 고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연맹체 국가에서 우리 중앙집권국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통합을 위해 수용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법흥왕 때 공인이 되죠. 자,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확산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원효라든가 의상의 노력으로 통일신라 때 이것이 일반 민중들도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왕실과 이상한 게 떴나요? 자,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전파했고, 자, 그 다음에 왕즉불 사상으로 왕실에서는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왕즉불 사상을 내세워서 왕의 권위를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족들 역시 업서를 내세웠죠. 그래서 이 업서를 통해서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갑니다. 통일신라 불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자, 불교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승려 원효와 의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죠. 자, 원효는요, 제가 앞서 강의할 때 요거를 빼먹었는데요. 자, 원효의 저서입니다. 대승기신론소,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 이런 것들을 저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교 경전을 해석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원효는 일심 사상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진리는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여러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사상적으로 극복하고 불교 이론을 통합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효는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다라고 했죠. 자, 어려운 불교 경전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일반 민중들, 중생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도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의상은요, 화엄 사상을 연구를 했고 이것을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그림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효의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의상은 관음신앙을 전파했고 역시 이것도 불교의 대중화를 촉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유행하죠. 자, 우리 선종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불교 종파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종은 경전과 교리, 그래서 불교 경전의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파가 교종이고요. 이에 비해서 선종은 수행과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파가 선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일신라 초기에는 교종이 중심이었지만 신라 말기에 이르게 되면 선종이 유행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선종은요, 호족의 후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호족의 후원을 받아서 구산선문이라고 이제 선종 각지의 선종 사원들이 이제 형성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구산선문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승탑이 많이 세워집니다. 승탑, 그래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렸어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승탑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도교와 풍수지리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 중국의 민간 신앙에다가 도가 사상, 그 다음에 신선 사상이 결합했고요. 자,
불로장생을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불로장생을 추구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느냐? 자, 귀족들이죠.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널리 유행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볼게요. 자, 도교와 관련해서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건 도교 관련 문화재가 뭐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러한 문화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이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도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자, 도교 관련 문화재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오는 사신도,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향로,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이 도교와 관련된 문화재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학습지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한편 풍수지리설은요, 신라 말 도선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신라 말기 유행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은 간단히 말을 하면, 자, 땅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러한 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모양, 형세를 보고 야, 이곳이 도읍이 될 만하다, 혹은 주거지라든가 묘지로 써야 한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풍수지리설은 당연히 예언적인 도참사상과 결합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참사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언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풍수지리설은 주로 호족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었고, 대표적인 풍수지리설이 송악길지설이다. 그래서 송악 지역의 호족이었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이 풍수지리설이 이용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성립과 국가 기틀의 확립을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발해가 끝나고 이제 고려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